안녕하세요. 로렌츠입니다. 오늘은 고무줄 전자기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전자기학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전자기학의 첫 번째 공식인 쿨롱의 법칙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로부터 전기장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리고 전기장을 더 깊이 해석하는 가우스 법칙을 살펴볼 것입니다. 물리학은 아이작 뉴턴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1687년 뉴턴은 두 개의 질량이 서로 당기는 힘의 공식을 찾았습니다. 그 공식이 만유인력 법칙이고 이 법칙은 두 개의 질량을 서로 곱하고 그리고 중심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그것이 힘이 된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너무너무나 위대해서 인류에게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이 공식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이 두 개의 질량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진공이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힘이 전달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당시 기술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액션 에러 디스턴스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리적 작용은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공식은 어쨌든 성립을 하니까 이 두 개의 힘이 두 개의 질량에 동시에 작용한다 라고 가정을 하자. 그 뜻이 바로 액션 에러 디스턴스입니다. 우리가 이 용어를 아직도 현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원격 작용이라는 용어는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왜 이 힘이 진공을 통해서 전달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물리 용어가 아님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1785년 쿨롱은 이전부터 쭉 알려져 있었던 전기력에 대해서 정확한 실험을 하여서 이 두 개의 전기력이 작용하는 그 힘의 크기를 실험적으로 찾아내었습니다. 이 공식이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전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질량 대신 전하량을 곱하고 그리고 중심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은 그것이 두 개의 전하량이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공식이 만유인력 법칙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또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어떻게 두 개의 전하량이 진공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힘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똑같이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쿨롱 법칙이 나온 다음에 또다시 이 원격 작용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격 작용이라고 하는 말은 중간에서 어떻게 힘이 전달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용어입니다. 쿨롱의 법칙이 나온 이후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했어요. 패러데이는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과학에 대한 패러데이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패러데이는 뉴턴이 했던 것처럼 두 전하량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힘이 전달될까? 라는 질문을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러한 방식을 생각을 해냈어요. 즉, 양전하와 음전하는 서로 쿨러의 법칙에 의해서 당기는데 그런데 이 빈 공간에다가 마치 고무줄 같은 것을 그려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줄이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는 이 고무줄이 서로 당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양전하와 양전하로 또 적용을 시켜 보았어요. 양전하에서 고무줄이 나오고 또 다른 양전에서도 고무줄이 나오니까 이 두 개가 평행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양전에서 나온 고무줄들이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고무줄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주 그럴듯하게 적용이 되고 또 이해가 잘 되었어요. 그런 다음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한쪽은 두 배의 양전하, 한쪽은 음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두 배의 양전하에서 두 배의 고무줄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절반이 음전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고무줄이 빈 공간에 이렇게 서로 밀면서 균일하게 이렇게 밀면서 분포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럴듯해요. 그리고 또 이것은 그 양전하가 다른 쪽보다 두 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에서 두 배의 고무줄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보다 절반이 나오니까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밀겠죠. 고무줄이 미는 거예요. 전하량과 전하량이 민다고 생각한 것은 쿨롱의 법칙이고 더 구체적으로 전하량에서 나온 고무줄이 서로 밀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량이 밀린다라고 하는 것이 패러데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훌륭하고 쉽게 쿨롱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어서 패러데이는 아주 기뻤죠. 그러나 패러데이는 자신이 그려놓은 이러한 고무줄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자기가 물리에서 혹은 과학에서 뭔가를 주장하고 싶으면 반드시 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패러데이를 비판 속에서 구한 사람이 이 젊은 과학자 제임스 클럭 맥스웰입니다. 패러데이는 가상의 고무줄을 이용해서 전하량이 주고받는 힘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맥스웰은 쿨롱의 법칙을 사용했고 그 쿨롱의 법칙을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서 이 방정식을 풀면은 패러데이의 가상의 고무줄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즉 패러데이의 이 가상의 고무줄이 쿨롱의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이죠.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연습 문제로서 이것을 실제로 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가상의 고무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고무줄이 이렇게 나란하게 뻗어나갈 때는 서로 밀 것이고 그리고 고무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서로 당길 것이라고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또한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힘을 계산해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이전에 실제 고무줄이 서로 당기고 미는 그 힘은 이미 구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고무와 이런 가상의 고무가 나타내는 그 두 개의 수식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여기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로 패러데이 생각은 쿨롱의 법칙과 다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패러데이 튜브라는 고무줄을 만들어내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이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한 전자기학에서 많은 실험이 그 이전에 이루어져 있었고 그에 대한 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스웰이 이 수식들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수학적인 상상력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항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항을 더 추가해서 이 4개의 방정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이 E와 B라는 것이 전기장과 자기장인데 이것이 놀랍게도 파동의 방정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한 방정식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을 또다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수식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4벡터라고 하는 텐서 양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방정식을 우리는 하나의 방정식으로 합칠 수 있고 그 합쳐진 하나의 방정식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놀랍게도 고무줄의 방정식인 거예요.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은 후크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고무줄이 움직이는 모습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후크의 법칙입니다. 후크의 법칙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고무줄이고 고무줄 한쪽을 흔들게 되면은 내가 흔든 그 변위가 고무줄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파동이죠. 그래서 후크의 법칙은 바로 파동의 방정식과 일치하게 됩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고무줄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맥스웰이 완성시킨 고전 전자기학은 너무나 훌륭하게 기존에 나와 있던 실험식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은 그 당시 물리학과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다른 학과를 찾아가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것을 반박하는 실험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이클스 몰리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기본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강 밖에서 강물 위를 퍼져나가는 파동의 속도를 구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물이 흘러내려가고 있고 그 강물 위에서 파동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강물의 속도와 그리고 강물 위에서 퍼져나가는 파동의 속도를 두 개를 더해야지만 강 밖에 있는 사람이 파동의 속도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서가 강물의 역할을 하고 이 이서 위에서 전자기파가 퍼져나가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자, 한쪽으로 빛을 보내고 그리고 수직으로도 빛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이렇게 돌아와서 겹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이고 지구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서는 반대쪽으로 마치 바람처럼 강물처럼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장치를 수직으로 설치해 놓고 이것을 360도 조금씩 빙빙빙 돌려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방향은 이서의 방향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빛과 그리고 그와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빛은 분명히 그 속도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아무리 실험을 반복을 해도 전혀 이 속도의 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도의 차가 나타나면 빛이 서로 간섭해서 간섭 무늬가 생겨야 되는데 그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결론은 이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자연현상을 다 설명했다라고 생각한 순간 거기서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모순을 또 구하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생각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이게 파동이면은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게 고전 역학적인 사고였죠. 하지만 그거 없어도 돼. 그러면은 실제로 이 팔을 전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공간이다. 타임과 공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아주 너무나 놀라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아주 훌륭하게 앞에 마이클스 몰리 실험에서 발생했던 그런 모순점들을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직 하나의 시간과 하나의 공간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팽창하고 공간이 줄어든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에 의해서 훌륭하게 모순이 해결되고 새로운 물리학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페라데이 튜브와 이서가 수많은 고전 전자기학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페라데이 튜브와 이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뉴턴이 두 질량 사이에 어떻게 힘이 전달되는지 알지 못해서 액션 에러 디스턴스 원격 작용이라는 이름만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페라데이는 두 개의 전하량 사이에 어떻게 힘이 전달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고무줄 같은 것을 연결시켜 두었죠. 이것을 페라데이 튜브라고 부릅니다. 맥스웰이 페라데이 튜브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그에 대한 존재의 가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서라고 불렀죠. 그런데 마이클스 몰리 실험에 의해서 이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 뒤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다시 뉴턴의 생각을 이어받았어요. 두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일까? 그의 놀라운 착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공간 자체가 고무줄처럼 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생각이 실제로 실험으로서 검증이 되었고 이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자기학으로 돌아와서요. 패러데이 튜브와 이서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현대 전자기학에서도 이름만 바꿔서 Electric Flux Line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여전히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lectric Flux Line은 전속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죠. 똑같습니다. 양전하에서 고무줄 같은 것이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고 이것이 서로 당기고 그리고 나른할 때는 서로 밀어내는 그런 역할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Electric Flux Line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매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생각해 보면은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매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서를 대체하는, 이 강물을 대체하는 새로운 매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옆 동네에 있는 이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죠. 진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진공이란 것, 즉 이 스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고 아주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공간 자체가, 스페이스 자체가 휘어져서 휘어진 그 상태가 바로 패러데이 튜브였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마이클슨 몰리 실험도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패러데이 튜브와 이서의 아이디어도 그대로 양쪽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전 전자기학에는 정말로 많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식들을 전혀 외우지 않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술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고무줄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른 전자기학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마이클슨 몰리 실험 때문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 없이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동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매질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도라는 예를 들어보죠. 파도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의 출렁이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없고 출렁이는 모습은 존재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공간 자체가 마치 고물처럼 출렁이면서 움직인다는 것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공간이 고무줄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당기고 민다. 이것 하나만 받아들이면 수많은 공식들이 정말로 마술처럼 이해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계산을 해봅시다. 전자기학에서 제일 처음 나온 실험식이 쿨렁이 법칙이죠. 우선 원자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양성자와 전자가 들어있는데 전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구에 전자를 집어넣고 그 전자의 전체 전하량을 Q1이라고 합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에 또 전자를 많이 집어넣고 두 번째 구의 전하량을 Q2라고 합시다. 이 두 구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구는 서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밀어내겠죠.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작용 반작용이죠.
그럼 쿨롱 법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전하량을 곱하고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전하량 Q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하량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하량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먼저 측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힘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힘을 쉽게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힘을 통해서 전하량을 정의를 하려는 것이죠. Q를 정의하기 위해서 Q1과 Q2를 같은 양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R을 1이라고 합시다. 1m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Q의 양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힘도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그래서 전하량을 계속 증가해서 그 힘이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될 때 딱 멈춥니다. 양쪽의 전하를 똑같이 증가시키니까 이 두 개의 전하량은 같은 양을 갖게 되는 것이죠. Q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전하량의 양을 1쿨롱이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은 Q는 1이 되고 Q1도 1이 되고 Q2도 1이 되고 거리도 1이니까 당연히 K가 9 곱하기 10의 9승 힘과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비례상수 K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K를 사용해도 좋지만 이게 수식이 복잡해지면은 K보다는 4파이 입실론 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훨씬 더 편합니다. 순전히 형태를 공식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상수를 변형시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뭐 어떠한 심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엡실론 0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4파이 k분의 1 해서 9 곱하기 10의 9승을 k에다가 넣으면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비례상수입니다. 뭐 외우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쿨롱의 법칙으로 돌아가서요. k 대신에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는 왜 4파이를 사용할까요? 요 4파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파이 r 제곱,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4파이 r 제곱은 9의 표면적입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이 실험으로 나왔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물리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9의 표면적과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쿨롱 법칙의 분모에는 R제곱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 R제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의 답이 바로 9의 표면적입니다. 쿨롱의 힘으로부터 전기장을 정의하기로 해요. 쿨롱의 힘 안에는 전하량이 두 개가 들어있죠. Q1, Q2. 그 둘 중에 하나를 없애기로 해요. 그러려면은 쿨롱 힘에다가 전하량 하나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이 전기장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죠. 그래서 전기장의 식 안에는 전하량이 하나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위는 뉴턴 per 쿨롱이 되는 거죠. 전하량으로 나눴으니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기 중심에 이렇게 전하량 하나를 가져다 뒀어요. 이게 뭐 양전할 수도 있고 음전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양전을 가져다 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양전하가 만들어내는 힘이 어느 정도 센지를 알기 위해서 1쿨롱을 우리가 임의로 어떤 점에다가 갖다 둬요. 그러면은 양전하가 우리가 가져다 둔 1쿨롱을 밀어내겠죠. 이렇게 힘을 줍니다. 1쿨롱이 받는 힘을 우리는 전기장, electric field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쿨롱을 모든 공간의 점에다가 다 이동하면서 그 힘을 다 측정할 수 있겠죠. 그걸 그려보면은 이렇게 각 공간의 점마다 화살표로 1쿨롱이 받는 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 양전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화살표가 작아지죠. 그것은 힘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분모에 R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electric field, 즉 전기장의 정의는 1쿨롱, 이것을 테스트 차지라고 부르는데
1쿨롱이 받는 힘을 우리는 electric field라고 정의를 합니다. electric field의 예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양전하가 있고 그 양전하 주위에 테스트 차지 1쿨롱을 움직이면서 그 힘을 측정해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은 이 화살표를 이렇게 선으로 한번 이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직선이 되죠. 이 경우에서는 직선이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곡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첫 번째를 우리는 electric field라고 부릅니다. 전기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각 공간의 모든 점에 이 화살표를 하나씩 대응해 준 것입니다. 이 화살표는 1쿨롱이 받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들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시켜 주면은 이게 하나의 선이나 곡선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electric field line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전에 옛날에는 Faraday tube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이렇게 electric field line이 존재하는데 얘가 1쿨롱이라고 했을 때 negative 1쿨롱은 이 electric field line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양전하에서 이 electric field line이 빠져나오고 음전하에서 이런 고무줄이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은 negative 2쿨롱 같으면은 2배로 이 고무줄이 들어가겠죠. 우리는 전기장을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장이 갖고 있는 더 깊은 물리적 의미를 찾아봅시다. 그 비밀은 바로 이 분모 R제곱에 있습니다. R제곱에 4파이를 곱해서 4파이 R제곱을 만들어 봐요. 4파이 R제곱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구의 넓이입니다. 여기에 구 형태의 전하량이 주어졌을 때 이 전하량은 주위 공간에 완전한 대칭적으로 고무줄 같은 전기력선을 뿜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하량의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테스트 차지 1쿨롱을 가져다 놓읍시다. 그러면 이 1쿨롱이 받는 힘이 바로 전기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런데 반지름 R을 갖는 구의 넓이를 생각해 봅시다. 이 구를 빠져나가는 전기력선들이 보이죠. 이 전기력선의 개수를 세어보면 모두 20개입니다. 그런데 반지름을 더 늘려요. 그러면 구의 넓이도 더 커지겠죠. 하지만 이 구를 빠져나가는 전체 전기장, 전기력선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20개로 항상 똑같죠. 이것이 바로 가우스 법칙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러면은 이것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 수식에서 전기장의 정의식에서 양변에 4파이 R 제곱을 곱해서 왼쪽을 전기장 곱하기 4파이 R 제곱. 그러면 오른쪽은 전하량을 엡실론 제로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런데 엡실론 제로는 항상 똑같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오른쪽은 전체 전기력선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이 구를 빠져나가는 전체 전기력선, 즉 고무줄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절대 변하지 않죠. 입실론 제로도 변하지 않은 상수이니까 오른쪽의 항은 절대 변하지 않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왼쪽은 뭐냐? 왼쪽은 전기장에다가 넓이를 곱한 거예요. 전기장의 넓이를 곱했더니 오른쪽이 전체 전기력선, 즉 고무줄의 개수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 법칙을 조금 더 멋있게 적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수학적 기호는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전기장에다가 S라고 하는 넓이를 곱해서 다 더했더니 오른쪽, 즉 전하량이 의미하는 것은 전체 전기력선의 개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맥스웰 이퀘이션의 첫 번째 식, 즉 가우스 법칙입니다. 우리는 전기장의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습니다. 양전하를 완전히 둘러싸는 폐곡면을 하나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이 폐곡면을 빠져나가는 전기력선 혹은 이 고무줄 개수가 모두 몇 개인가요? 세어보면은 모두
16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전기력선이 16개라는 것은 그 안에 전하량이 16개가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을 엡실론 제로로 나눠줘야 되지만 이것은 상수이니까 무시하도록 할게요. 즉 전기력선의 개수가 바로 전하량의 개수와 꼭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입니다. 너무나 쉽죠. 그리고 이제는 음전하가 있고 이 음전하 주위에 똑같이 폐곡면을 그려봅시다. 이거는 가상의 폐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폐곡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가상의 폐곡면을 빠져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그런데 음전하의 경우에서는 이것이 전기력선이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는 빠져나가는 개수는 음수로서 16개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전기력선이 빠져나가니까 이것은 negative 16, 그 음수로 16개, 즉 이 안에 전하가 16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힘, 즉 전기장을 측정을 하고 그 전기장을 통해서 그 폐곡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의 개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우스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전기장을 고무줄의 개수로 생각을 하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하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개념의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하량이 뿜어내는 이런 고무줄 개수와 전하량이 꼭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전하량을 생각할 때마다 이 고무줄의 개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장은 그럼 무엇인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고무줄의 개수를 넓이로 나눈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전기장의 그 물리적인 새로운 의미는 뭐냐면은 이 고무줄의 밀도가 되는 거죠. 단위 면적당, 즉 1제곱미터당 빠져나가는 고무줄의 개수, 그것이 바로 전기장이고 그것이 바로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무줄만 상상하면 그 힘의 근원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고무줄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고무줄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크게 물체를 당기겠죠. 그러니까 힘이 증가하겠죠. 또한 단위 면적당 빠져나가는 고무줄 개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고무줄이 작아지니까 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힘이 무엇이냐? 물리학에서 힘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밀도라는 개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고무줄의 개수, 단위 면적당 고무줄의 개수, 즉 고무줄의 밀도가 바로 힘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 강의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사실은 이 한 가지 개념, 즉 고무줄의 개념만 알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고전 전자기학에 나오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힘이 무엇이냐? 단위 면적당 고무줄, 즉 힘을 작용시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무줄이 당기고 있다 혹은 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수백 개의 복잡하고 난해한 공식들을 너무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